아까 우리가 이제 국계법 지금 하고 있는데요.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걸 바탕으로 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이 세워지고요. 자,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게 등장한다. 여기까지 지금 봤어요. 여기까지 봤고요. 도시군 기본계획. 자, 이것보다 상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그냥 외우시는데,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있고, 이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지역 간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떤 특수사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두 개의 지역 간의 특수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도로를 이제 놓는 걸 예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에 그 두 개의 지역을 이제 묶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합니다. 광역도시계획. 자,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설립하기 위한 어떤 기본 방향이었고 도시군 관리계획의 지침이었다라고 했고요. 얘네 두 가지를 묶어서 도시군 도시군 계획이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이 도시군 계획, 이렇게 두 가지를 묶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도시군 계획,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같은 경우에는 타당성 검사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 배울 건데 5년마다 타당성 검토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게 계획이니까 도시군에 관한 계획이니까 계획을 세워놓고서 과연 이 계획이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5년마다 주기적으로 이제 검토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은 그래서 도시군 계획은 타당성 검토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역도시 계획 같은 경우에는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아요. 타당성 검토가 없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타당성 검토가 없어요. 자, 타당성 검토가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부터 볼 거는 요거 두 가지를 잠깐 나눠서 이렇게 특징을 볼게요. 이렇게 나눠서요.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어떤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 계획이 국민한테 직접적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봐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봅니다. 자,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만들어놨는데, 그러니까 행정청이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만들어놨는데 이 계획이 정말 현실성 있고 실현 가능성이 있어서 국민한테 효력을 직접적으로 미치게 되면 그런 계획들을 우리는 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의 경우에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한테 직접적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이건 단순히 계획일 뿐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국민이 예를 들어서 기존에 성립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피해를 봤다라고 해서 국가를 상대로 막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 국가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이나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왜냐하면 비구속적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계획이 국민한테 직접적인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 뭐가? 두 가지가요.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자,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비구속적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국민이 이걸 가지고 이 계획을 시비로 해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구속적. 네, 오세요. 예, 오세요. 제가 되게 친절해요. 네, 정말 친절합니다. 프린트 받아가셨나요? 네, 프린트 앞에 받아가셨나요? 네. 이 두 가지는 이제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그래서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하는 말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해보면은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국가의 행정행위가 문제가 있을 때 국가를 상대로 해서 제기하는 소송하고 심판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하느냐? 행정쟁송이라 그래요. 행정쟁송. 한마디로 말해서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밑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어떠냐? 자, 도시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성립할 수 있는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었는데, 자, 위에 도시군 기본계획이 종합적인 계획이었다면, 국토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었다면, 밑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세우기 때문에 부분적이었고, 또 필요할 때마다 수립하는 거였어요. 어떤 해당 지역에 필요시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도로를 놓겠다라고 해서 설립하는 계획이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이에요. 그래서 부분적이고 필요시 수립하는 그런 특징이 있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 구체성을 띈다는 거죠. 부분적으로 필요시 수립하는 건데 구체성을 띄어요. 계획 자체가. 구체성을 띄다 보니까 요거는 국민을 직접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봅니다.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자, 구속적 행정계획이라는 거고요. 구속적 행정계획이니까 지금 도시군 관리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국민이 피해를 봤다라고 하면 당연히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겠죠. 구속적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해서 국민이 일반 사인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이나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행정심판을 당연히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구속적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자,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도 마찬가지로 행정쟁송이라 그랬죠? 당연히 말을 바꿔서 자, 행정쟁송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구속적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구속. 그러니까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국가가 아까 우리가 공법이라고 하는 게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해서 일정한 행정 행위를 할 수 있는 힘, 그게 이제 그 공법이었잖아요. 그 힘에 의해서 국민이 구속을 안 받는다. 위에는 이제 비구속, 구속을 안 받는다. 밑에는 이제 구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속받은 국민이 피해를 봤다면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다른 말로 둘이 합쳐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체계예요. 일반적인 체계인데, 그래서 세 개가 지금 우리가 봤던 게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계획까지 본 거예요. 국토를 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요 세 가지가 국계법에서 말하는 계획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이용을 볼 거예요. 이용. 자, 요거를 잠깐 지울게요. 이거 잠깐 지우고요. 자, 우리가 이제 그럼 체계가 또 국계법의 체계가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계획이라고 했는데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세 가지가 계획이니까 여기까지가 위에가 이제 계획인 거고요. 밑에는 그러면 이제 이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용은 어떻게 등장을 하느냐? 자, 적어서 이 위에다 쓸게요.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으면 도시군 관리 계획 밑에 이제 이용이라는 파트가 등장을 하게 돼요. 우리가 지금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토지에 관한 계획인 거죠. 이 세 가지는 세 가지 다 하나, 둘, 이 세 가지가 토지에 관한 계획인 거예요. 국토에 관한 계획인 거죠. 토지에 관한 계획인데 요 이용이라는 거 하는 거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토지에 관한 이용이 되는 거죠. 토지에 관한 이용입니다. 이 법 이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니까. 자, 토지의 이용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토지의 이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는 국토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를 사적 절차에 의해서 이용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토지를 공적 절차에 의해서 토지를 공적 절차에 의해서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를 이용하는데 사적 절차. 그러니까 내가 이 토지를 정말 개발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사인이 어떤 국가의 토지나 또는 개인의 토지를 이제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국가가 개입을 해서 이 토지를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사적 절차, 공적 절차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사적 절차에 의해서 토지를 이용하는 행위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개발행위라고 해요. 개발행위. 자, 개발행위라고 하고요. 공적 절차에 의해서 토지를 이용하는 방법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합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적 절차에 의해서 이용하는 것을 개발행위고요. 그리고 공적 절차에 의해서 이용하는 방법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 사적 절차 여러분 보시면 112페이지 하나 보실래요? 여러분? 교재 112페이지 보시면 여기 그냥 써놓을게요. 개발행위의 허가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개발행위의 허가. 그게 이쪽 파트를 말하는 거예요. 토지의 사적 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적 절차로 토지를 이용하는 거는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페이지 76 하나 써놓으세요. 페이지 76. 76에 가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재가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눠놨어요. 이렇게 나눠놔가지고 사실은 편제는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지금 우리가 계획 파트를 3가지를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용에 관해서 2가지를 이제 공부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개발행위라고 하는 거는 개발행위라는 말 자체가 토지의 사적 이용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다라고 하는 말은 국가기관 또는 국가가 위임한 단체가 들어와서 토지를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합니다. 사업이다. 자, 그럼 개발행위 먼저 볼게요. 개발 어떤 행위에 대해서 개발행위를 그 토지에 관해서 토지를 이용하는데 그 토지를 개발하려면 개발행위를 하려면 일단 개발 계획을 세우죠. 개발 계획을 세우고요. 개발 계획을 세우면 이 개발 계획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요. 허가를 받고요.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 어떤 그 작업을 하겠죠. 토지를 건들거나 또는 건축물을 건들거나 이런 행위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준공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개발계획, 허가, 준공 이렇게 크게 4단계를 거치게 돼요. 112페이지 이하에서 배울 게 이 4가지 단계고요. 그리고 토지 이용에 관해서 이제 토지를 공적 절차로 이용하는 절차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인데, 자, 요거는 이제 76페이지 이하에 나와 있다 그랬어요. 토지를 공적 절차로 이용하는 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다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되느냐? 일단 예산을 받아요. 아니 국가가 들어와서 이제 어떤 토지를 개발한다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행위 주체가 있다면 그 행위 주체에게 돈을 주겠죠. 그래서 예산을 받고요. 뭐 중요한 게 아닌데, 자, 예산을 받아서 이게 두 번째는 이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단계별 집행 계획을 세우게 되고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거 다 지금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이런 걸 할 거야라고 하는 걸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계법 안에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드리는 정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실시 계획을 세우게 되죠. 단계별 집행 계획이라는 걸 바탕으로 해서 실시 계획을 세우게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실시 계획을 세웠으면 인가를 받습니다. 인가를 받게 되고요. 인가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공사 완료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준공이라는 걸 하게 되죠. 준공 검사를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 허가라는 말 하고요. 그리고 여기 인가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이거 아까 개발행위라고 하는 것은 토지를 사적 절차로 이용하는 단계라고 했죠. 토지를 사적 절차에 의해서 이용한다. 그런데 내가 이게 지금 국가의 땅을 내가 내 마음대로 어떻게 개발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나는 국가로부터 허가라는 그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라고 하는 말 자체가 토지의 사적 절차에 대해서 국가가 허용하는 행위를 이제 허가라고 하죠. 그래서 허가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경우에는 공적 절차로 토지를 이용하는 그 절차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행위 주체가 공사를 시행하는 그 시행자가 국가이거나 또는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와 동일시 된 그 애들이니까 인가라고 하는 단계를 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 자체가 다르다. 요것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허가라고 하는 거는 개인이 토지를 사적으로 이용할 때 받는 절차가 허가인 거고요. 인가는 공적 주체가 이제 어떤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행정청을 상대로 해서 받는 그 허가와 똑같은 사항이 이제 인가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허가는 사적 주체, 그리고 개발자가 공적 주체인 경우에는 인가라는 단계를 거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단계별 집행 계획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뭐냐라고 하면 이건 예를 들어서 도로를 놓거나 공원을 놓거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큰 지역이 이렇게 있는데 이 지역을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도로를 놓거나 이 지역에 어떤 뭐 이렇게 큰 지역 간에 도로를 놓거나 또는 공원을 설치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인데 이거를 한꺼번에 할 수가 없죠. 지역 자체가 커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단계를 나눠요. 이만큼은 이제 1단계에서 하겠다. 그리고 요만큼은 이제 2단계에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단계를 나눈 게 단계별 집행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인 실시 계획을 세우는 거죠. 1단계에서 뭐 예를 들어서 1단계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고 해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좀 더 구체화시킨 게 실시 계획이고요. 이 실시 계획을 가지고 허가청에 들어가서 인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를 받고 이걸 가지고 이제 공사업체가 결과를 이제 뭐 이쪽에 지역을 다 개발시키는 거죠. 공원을 설치하고 도로도 놓고 했을 때 마지막으로 이제 준공 검사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 행위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용 파트인 거예요. 이용 파트인데 교재가 이제 나눠놓은 거예요. 나눠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칠판 자, 한번 뽑겠습니다. 자,
도시군 관리 계획을 이제 구체적으로 볼 거예요. 이 도시군 관리 계획. 자, 도시군 관리 계획을 보겠습니다. 국계법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아까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라고 하는 거는 국민에게 직접적인 행정 효력을 미치는 게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속적 행정 행위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국계법의 체계가 도시군 관리 계획에 맞춰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공법이라는 게 국민을 규제해야 되는 건데 국민을 도대체 어떻게 규제할 거냐 그런 문제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6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6가지. 첫 페이지 여러분 이거 받으셨나요? 첫 페이지 보시면 여기 첫 페이지에 이렇게 그림 나와 있죠? 6개. 자, 그거 지금 할 거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 안에, 도시군 관리 계획 안에 첫 번째, 용도 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도 지역이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용도 지구가 있습니다. 용도 지역이 있고요. 두 번째, 용도 지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용도 구역이 있고요. 네 번째는 기반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반시설. 다섯 번째는 도시 개발 사업이 있고요. 도시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자, 도시 개발 사업이 있고요. 도시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및 지구 단위 계획 이렇게 해가지고 총 6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책에는 이제 요 지구 단위 계획 밑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따로 놓기도 해요.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책도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책에는 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이제 따로 배치를 해놨어요. 따로 배치를 해가지고 자, 요거는 이제 우리 교재 순서대로 하다 보면 자. 요건 지금 안 하셔도 되고요. 요 안에 이제 다 들어가 있어요. 용도 지역이라는 거 먼저 한번 볼게요. 용도 지역. 그래서 일단 6가지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6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기반시설, 도시 개발 사업, 그리고 정비 사업,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및 지구 단위 계획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은 그냥 두문자 따서 외우세요. 용용용 기도지 이렇게 해갖고 외우세요. 용용용 기도지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자, 용도 지역 먼저 볼게요.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개념만 지금 보는 거예요. 개념만. 이제 구체적으로 다 배울 건데, 자,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요, 토지를 경제적이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토지에 관한 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용도 지역이라고 합니다. 토지의 행위를 제한하는 지역. 토지의 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을 용도 지역이라 그래요. 토지를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말은 참 이거 좋죠. 그냥 토지를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토지의 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을 용도 지역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용도 지역. 이게 도대체 행위를 제한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대지가 있어요. 어떤 이렇게 땅이 있는데 땅 위에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건물 짓지 마. 또는 네가 건물 짓는다고 하더라도 너무 크게 짓지 마라고 해서 이렇게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제한하는 것을 우리가 행위를 제한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 토지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제한하는 걸 토지의 행위를 제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건폐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거예요. 지금은 몰라도 돼요. 건폐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그리고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어떤 대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지가 있어요. 땅이 이렇게 있어요. 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 면적을 얼마큼 할 거냐. 이 건축 면적에 대한 크기를 이 건물을 뭐 요렇게 지을 거냐 아니면 이것보다 더 크게 차지해서 이렇게 빨간색 이만큼까지 확대해서 건축을 지을 수 있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건폐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지 면적분의, 이게 빨간색이 지금 건축 면적인 거죠. 흰색분의 빨간색. 그래서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100을 계산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건폐율인데, 이걸 한마디로 뭐예요, 그러면? 수평 면적을 제한하는 거죠. 대지 면적이 존재하는데 이거를 늘릴 거냐 줄일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건폐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수평 면적을 제한한다. 수평 면적을 제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평 면적. 자, 그럼 용적률은 또 뭐냐? 자, 볼게요. 지금 건폐율이라고 하는 거는 수평 면적, 건축물을 얼마나 자기 땅이 얼만큼 크게 지을 거냐, 옆으로 크게 지을 거냐라고 하는 거니까 수평 면적을 제한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용적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공식이 뭐냐면, 요거는 대지 면적분의, 자, 연면적, 그리고 여기에 100. 이렇게 곱해줘요.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 연면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이라 그래요. 여기도 이 건물의 연면적이 얼마입니까 하면 1층 바닥 면적, 2층 바닥 면적, 3층 바닥 면적 다 합친 거예요. 그래서 끝에까지 다 합친 걸 우리가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건축물이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층 바닥 면적이다 라고 한다면 요걸 이제 1층으로 보면 1층 바닥 면적, 그리고 2층이다 라고 한다면 또 2층 바닥 면적, 그리고 3층이다 라고 하면 3층 바닥 면적, 요거를 다 합친 거를 우리가 연면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1층, 2층, 3층 다 합친 걸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연면적.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용적률을 제한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건폐율 같은 경우는 수평 면적 제한이었는데 연면적이 크다, 용적률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 연면적의 합계가 크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용적률을 제한한다 이 말은 자, 수직 면적을 제한한다 이런 소리가 돼요. 수직 면적을 제한한다. 이런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건폐율은 수평 면적을 제한하는 것이고요. 용적률이라고 하는 건 수직 면적을 제한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수직 면적을 제한한다. 그래서 용도 지역을 다시 보면요. 토지를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토지의 행위를 제한하는데 구체적으로 뭐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제한하는 지역을 용도 지역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건폐율과 용적률을 제한하는 지역.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좀 커야 되니까 상가를 구성해야 되는 건물이 크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용적률이 좀 많이 올라가겠죠. 용적률이 더 커집니다. 1100, 1500 막 이런 식으로 막 올라가요. 근데 자연 녹지 지역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작게 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이제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용도지구 볼게요. 용도지구. 용도지구는 도대체 뭐냐? 자, 용도지구는요. 우리가 용도지역을 봤는데 위에 나오는 용도지역의 제한. 이 용도지역의 제한이라고 하는 거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말하는 거겠죠. 용도지역에 관한 제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또는 완화함으로써 자, 용도지역의 제한 사항을 이거 지울게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또는 완화함으로써 토지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지구를 용도지구라 그래요. 용도지구. 그러니까 말이 참 어렵죠. 용도지역에 관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함으로써 토지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지구, 이 지구를 용도지구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용도지역을 도와주는 기능을 지금 용도지구라 그래요. 이거는 헬프해주는 거예요. 자, 용도지역을 도와주는 지구가 용도지구입니다. 용도지역을 도와주는 기구가 용도지구예요.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자, 볼게요. 예를 들어서 상업지구가 있어요. 상업지구나 또는 예를 들어서 주거지구 이게 있다고 볼게요. 상업지역이나 주거지구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여기 상업지구는 사람도 많고 주거지역도 사람이 안정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불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소방도로를 확보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 방화지구나 방제지구를 설정하는 거예요. 방화지구나 또는 방제지구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설정해가지고 소방도로를 확보해 주는 거죠. 소방도를 확보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이렇게 지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주거지역이다 또는 상업지역이다 이렇게 있는데 이 지역에
이런 식으로 용도 지구를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용도 지구 가운데 이제 뭐 방화지구나 방제지구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이 부분에는 이제 소방도로를 건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방도로를 건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업지구나 주거지역에 불이 안 나게, 그리고 불이 난다고 하더라도 소방차가 진입하기 쉽게 이렇게 법으로 규제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용도지역을 도와주기 위해서 설정하는 지구가 용도지구가 됩니다. 자, 그래서 또 볼게요. 세 번째, 용도구역이 있어요.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자, 요 세 가지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네 세 가지가 토지를 규제하는 거예요. 얘네 세 가지는. 토지의 이용을 규제하는 거죠. 토지를 규제하는 건데, 이 용도구역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자, 토지 이용을 규제하면서, 토지 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한을 하는 거예요. 토지 이용에 관해서 규제를 하면서 동시에 국가의 특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을 용도구역이라고 합니다. 토지 이용을 규제하면서 동시에 국가의 특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을 용도구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종류가 5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배울 건데, 개도, 실수, 입 해가지고 총 5가지를 이제 배울 거예요. 뭐, 지금 거기 보면 나와 있죠? 개발제한구역, 뭐 그렇죠? 도시자원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해가지고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가 이제 용도구역이라는 거예요. 이 5가지에는 다 토지의 이용을 국가가 규제를 하면서 동시에 국가의 어떤 특수목적 달성을 위해서 설정하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 5가지가. 그래서 여기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기 어떤 책에는 이제 여기 그 앞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따로 나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용도구역 안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지운 거예요. 여기 지운 거예요. 근데 어떤 책에는 이렇게 교재마다 조금씩 다른데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앞으로 빼놔서 따로 설정하는 책이 있고요. 지금 우리 책 같은 경우에는 개도시 수입해가지고 이 용도구역 안에 5가지가 있다. 자, 5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대표적인 게 이제 개발제한구역이에요. 요거 하나 볼게요. 개발제한구역이 뭔지. 자, 산이 이렇게 있죠. 산이 이렇게 있으면 산 밑에 이렇게 도시가 있어요. 산 밑에 이렇게 도시가 이렇게 설정이 된다는 거예요. 도시가 됐는데 이걸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느냐? 도시가 자꾸 옆으로 팽창을 해요. 그래서 점점 커져요. 이게. 이렇게 커진다는 거예요. 커지게 되면 이 산지도 결국 써먹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설정하는 게 이제 개발제한구역이에요. 근데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는 게 원래 이렇게 뭐 도시의 그 확장, 팽창 이런 걸 막는 목적도 있지만 사실은 군사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군사적인 목적.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죠. 근데 산지가 많은데 여기도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분명히 도시가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쳐들어왔다. 뭐 다른 나라 북한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여기를 먼저 이제 공격을 하죠. 여기를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저기 쳐들어와서 공격을 할 때 도시를 공격을 하는 거지 산을 공격하거나 산은 뭐 원래 공격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시를 공격하는 동안에 다음번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여기에 집결하는 거예요. 이게 개발제한구역인 거예요. 개발제한구역. 그래서 이 도시를 보호해야 되니까 여기 깨먹을 동안에 우리는 이거 지키기 위해서 군인들 여기에 집결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개발제한구역의 본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개발제한구역 그 산지 들어가가지고 도시락 까먹어라 이게 목적 아니고 자 이거 도시 깨는 동안에 이거 보호하기 위해서 군인들 여기에 집결시킬 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설정하는 그 군사상 목적을 설정하는 게 바로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거예요.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그래서 여기 군인들 모아놨다가 이렇게 뭐 여기 못 넘어오게 이제 계속해서 막겠다라고 하는 게 개발제한구역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그 미국 대통령 트럼프 왔을 때 그 청와대에서도 헬기 떴잖아요. 헬기 떠가지고 들어가죠. 헬기 떠가지고 들어갔는데 DMZ에서 원래 만나기로 했었는데 트럼프 안 나왔나요 그때? 그랬는데 그 얼루 이동해요. 우리나라 헬기 이동할 때도 다 이 그 개발제한구역 쪽에서만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이동하게 돼 있어요. 헬기 같은 경우도 이게 군사보호지역이니까 안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기가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하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헬기 이동, 군사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이 도시를 하기 위해서 설정한 게 바로 개발제한구역이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은 도시락 까먹는 거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그 군사상 목적으로 설정한 게 개발제한구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도시자원공원구역, 시가구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해가지고 총 5가지가 이렇게 국가의 어떤 특정한 목적, 특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정한 지역이다. 그래서 총 종류가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기반시설이 있어요. 기반시설. 제가 머릿속에 딴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자, 그 옛날에 제가 그 공부를 할 때, 예전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할 때, 지금은 안 그런데 자격증을 사실 아무거나 따면 학교 다닐 때 자격증을 따서 대여를 하면 그 이제 돈을 받고 이제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자격증 장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였죠. 예전에는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그러니까 사시 1차를 합격을 하면 그 당시에 90년대인데 그 당시에 이제 사시 1차 합격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한 달에 30만 원? 30만 원의 비용을 줘요. 30만 원 매달 책 사 먹어라 라고 해갖고 30만 원의 비용을 줬어요, 학교에서. 그리고 물론 더 많이 주는 학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저쪽 이제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돈을 더 많이 줬어요. 제가 이게 50만 원까지 그 당시에 주는 학교가 있던 걸 알아요. 근데 그걸 받거나 아니면 더 받으려면 어떤 일을 했냐면 잠깐 동안 이제 방학 때 잠깐 동안 지금은 이제 그 해당 학과를 졸업해야 그 관련 자격증을 딸 수가 있는데 그때는 학과를 졸업하지 않아도 자격증을 딸 수가 있어요. 대학 3학년 정도가 되면. 그래서 제가 그때 취직한 게 뭐냐면은 건축기사를 땄어요. 건축기사.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학생들이 지금은 이제 완전 불법인 거죠. 그럼 지금 큰일 나는데 옛날에는 이제 만학생들이 이제 그런 걸 따요. 뭐 건축기사, 토목기사 막 이런 거 따가지고 대여합니다. 대여해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건축기사 그 사시 1차 붙으면은 3학년 때 보통 1차 합격하는데 1차 붙으면 학교에서는 30만 원밖에 안 주는데 건축기사 대여하면 그때 50만 원 줬거든요. 한 달에. 그러니까 그게 훨씬 낫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면은 이제 뭐 공부할 때 과외 안 해도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그때 막 불이 붙어가지고 여름방학 때는 그냥 그거 다 따는 거예요. 그냥 딱 두 달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네. 그래서 요런 거 보면 이제 그때 막 그런 거 했던 거 생각나요. 자, 기반시설 볼게요. 기반시설요. 기반시설은 어떤 걸 기반시설이라고 하냐면 도로나 예를 들어서 공원 이런 것들을 이제 기반시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또 하천 같은 거, 하천 처리 시설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 어떤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시설을 우리가 기반시설이라고 합니다. 어떤 도시가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도로라는 게 성립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시설인데 이런 걸 기반시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거를 좀 더 보면은 도시군 이 기반시설 가운데 그러니까 도로나 공원 뭐 이런 것들 하천 뭐 이런 관리시설 많은데 우리 교재에 7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런 기반시설 가운데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시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자,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해요. 기반시설 가운데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결정하는 시설을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바뀐 거예요. 용어가. 근데 똑같은 거예요. 기반시설이나 도시군 계획 시설이나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자, 이 기반시설 가운데 그냥 국가에서 이거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겠다. 이렇게 설치하겠다. 라고 하게 되면 그때 얘 원래 기반시설인데 얘 이름이 도시군 계획 시설로 그냥 이름만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 시설에 관한 그럼 국가에서 또 사업을 해야 되겠죠. 도로를 이렇게 놓고 여기에는 이렇게 놓고 이렇게 막 사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군 계획 시설에 관한 사업을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해요. 요거를. 자,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이 있고요. 요거를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하는데 우리 법에서는 국회법에서는 그래서 사업이라고 하는 게 총 3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도시 개발 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도시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얘네를 합쳐서 뭐라 그러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과 그리고 도시 개발 사업과 도시 정비 사업 요 3가지를 합쳐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시군 계획 사업. 자, 요 3가지를 합쳐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합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도시군 개발 사업과 도시 정비 사업은 뭐냐? 요거는 우리 법에서 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개별법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돼요. 도시 개발법, 그 다음에 도시 정비법 해서,
개별법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 단위 계획하고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이 있는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관한 그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지구 단위 계획은 뭐냐? 도시의 미관, 기능, 그리고 환경을 증가시켜서 토지의 이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 그리고 그 설정한 지역을 지구 단위 구역이라 그래요. 근데 말이 참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미관과 기능과 환경을 증진시켜서 토지 이용을 극대화하는 지역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및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걸 외워야 됩니까? 라고 하면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럼 구체적인 예를 볼게요. 어떤 것이 있냐면,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일정한 그 영역화를 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 영역화 작업을 하는 거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버타운 같은 것들 있죠. 실버타운이나 뭐 교육지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거예요. 이 실버타운 하나 예를 들어보면요. 뭐 교육지구 볼까요? 요즘에 많이 하는 게 이제 어떤 큰 이제 도시, 신도시가 만들어지게 되면 예전에는 이거 지구를 막 이렇게 잘게 쪼개가지고 여기에 뭐 아파트를 계속해서 건설하게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약에 요 부분 전체를 다 정해서 교육지구로 딱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지구가 설정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안에 학교가 들어오는 거고요. 이 안에 도서관이 또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에 학교도 가고 도서관도 가니까 학생들이 밥을 사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위해서 또 식당이 존재해요. 그리고 또 휴게시설 같은 것들이 또 들어와요. 그리고 또 운동 같은 것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공부하다가 나와서. 그러니까 운동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시설. 그래서 이 지역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 지역 안에서 모든 걸 다 소비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안에서 모든 걸 다 소비하라라고 하는 지역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에요. 그래서 실버타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실버타운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 이제 만약에 이 지역이 이렇게 있어요. 이 지역에 대해서 좀 크게 잡은 거죠. 그래서 지역에 대해서 실버타운 설립하게 되면 이 안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뭐 예를 들어서 휴게 시설도 설정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운동 시설. 그 다음에 이 할아버지들 이제 식당 가야 되겠죠? 식당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소비할 수 있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물건 사거나 뭐 이런 시설들이 한 번에 여기 다 들어와요. 그래서 이 지역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 지역에서 모든 활동을 하고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설정하는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역성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한 지역에 영역성을 부여해 주는 거, 독립적인 영역성을 부여해 주는 거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를 배우게 돼요. 5가지. 그래서 6가지죠. 용용용 기도지까지 해가지고 총 6가지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된다. 자, 그리고요. 그 교재 보면은 또 밑에 또 하나가 있죠. 용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용도 지역을 보면 또 어떤 게 있느냐. 뭐 그리다가 끝나는데, 자, 도시 지역이 있어요. 도시 지역이 있어요. 두 번째는 관리 지역이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제 농림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라는 게 있죠. 자, 자연환경 보전 지역 해가지고 우리가 외울 때는 그냥 도관농자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도관농자. 거기 첫 페이지에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거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 지역 안에 또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도시 지역 안에 또 들어가요. 도시 지역 안에 또 들어가는데, 도시 지역 안에 들어가 보면, 자,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주상공록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리 지역은, 관리 지역에 들어가면 또 3가지가 있죠. 관리 지역은, 자, 보전 관리, 생산 관리, 계획 관리, 이렇게 또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3가지가 있다. 근데 또 들어가요.
또 들어가면, 이제 요거는 지금 이렇게 생겨 먹은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지금 외울 필요는 없어요. 지금 외울 필요는 없고, 이렇게 생긴 게 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 전용, 일반, 준주거 또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전일준, 막 이렇게 해요. 전용, 일반, 준주거. 자, 그리고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또 네 가지가 있죠. 중일, 유군, 우리 이렇게 외우는데, 자,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그 다음에 근린상업지역 이렇게 외워요. 그리고 공업지역 같은 경우도 또 세 가지가 있죠. 전일준 또 이렇게 외워요.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그리고 녹지지역 같은 경우도 세 가지가 있죠. 녹지지역. 자, 보전녹지, 생산녹지, 그리고 자연녹지 해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지금 그 용도지역의 용도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지금 다 쓴 게 지금 뭐냐면 국계법의 규율 대상이라는 거예요. 국계법에서. 그러니까 첫 페이지 나와 있는 그림이 지금 다 국계법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처음에 볼 때만 조금 어렵지, 자꾸 봐도 어려운가요? 예, 자꾸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외우셔야 돼요. 뭐, 여기 보면 전용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볼 건데, 뭐 1, 2, 그 다음에 일반 같은 경우는 뭐 1, 2, 3, 이렇게 해서 다 외울 거예요. 다 외우는데, 외우란 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외우란 것만 외우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를 지금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첫 페이지 국계법의 이제 규율 대상은 전체를 다 살펴봤어요. 전체를 다 살펴봤는데 저거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지역 이게 어떻게 등장했나 요거 하나만 이제 보겠습니다. 아직 이제 국계법 시작도 안 했어요. 그쵸? 처음에 지금 우리가 국계법 하려면 지금 광역도시계획부터 이제 들어갈 건데 아직 거기 들어가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전체 그림 한 번만 본 거예요. 토지를 규제하는데 우리 토지를 규제하는 게 토지를 어떻게 규제할 거냐. 자, 보시면 토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토지를 보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토지를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토지를 관리하는 게 있어요. 이용과 보전 사이에 낀 게 관리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가운데가 이제 관리 지역입니다. 근데 토지를 이용한다. 그러면 토지를 가장 이용 잘하는 건 뭐예요? 도시지역. 도시를 만들어버리는 게 토지를 가장 잘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지역이 이렇게 설정이 돼요. 도시가 있습니다. 도시. 그리고 도시에는 여기 봤던 대로 주상공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시지역이 된다면,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지역,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을 설정해놓고 그 안에 주상공록을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국토를 보전하자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잠깐 보전일까요? 아니면 보존일까요? 보존이 맞아요. 왜냐하면 보존이라고 하는 말은 원터치예요. 이거는 아예 터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근데 보전은 건드려서 개발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보전은. 근데 국계법에서는 보전이에요. 보존은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다 보전이다. 자, 그러면 이 보존하는 건 뭐냐? 자, 여기 크게 그냥 이거는 아무래도 그냥 내버려 두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농림지역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있습니다.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렇게 두 가지 나눈다는 거예요. 이게 국토를 보존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근데 여기 보면은 관리지역에서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럼 볼게요. 계획관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관리가 있고요. 자, 그리고 보존관리 이렇게 있습니다. 계획관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곧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설정을 한다는 거예요. 얘는 지금은 도시는 아니지만 좀 있으면 사람이 많아지고 유동인구가 많아지니까 곧 있으면 도시가 될 거야 라고 해서 좀 있으면 도시 될 지역이네 라고 해서 국가가 지정하는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생산관리지역은 뭐냐면 원래는 어떤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을
이런 지역을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고 싶었어요. 농림지역으로. 농림은 이제 농업 생산물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지역인데 이 지역을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고 싶었는데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고 싶었는데 농림지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고, 자, 그래서 지정하는 지역이 바로 생산관리지역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 관리지역이다라고 하는 말은요, 뭐뭐에 준하는 지역을 말해요. 뭐뭐에 준하는 지역. 자, 뭐뭐에 준하는 지역을 관리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하는 건 곧 도시로 편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도시에 준해서 관리하는 지역을 말하는 거고요. 생산관리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농림지역으로 지정해야 되는데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가 곤란한 지역이었고, 하지만 농림지역에 준해서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지역이 생산관리지역이에요. 농림지역에 준해서 관리하는 지역을 생산관리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전관리는 뭐냐? 원래는 어떤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을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고 싶었어요. 근데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기가 곤란해서 지정하는 지역이 이제 보존관리지역이 되고요. 이 보존관리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해서 관리하는 지역을 보존관리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관리는 농림지역에 준해서 관리하는 지역, 보존관리라고 하는 것은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해서 관리하는 지역을 보존관리지역이라고 해요. 보존관리지역. 그래서 토지를 규제하는 방법은 이용하거나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방식 때문에 등장한 게 이렇게 지금 나눠놓은 거예요. 지금 도관농자 뭐 이렇게 식으로 쭉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가 이거예요. 지금 국계법에서 지금 규율하는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본 거고요. 이제 결국은 다 외우실 겁니다. 결국은 다 외우시는데 이것도 뭐 외우는 거 많아요. 이거 뭐 지금 어떻게 외우냐라는 하는데 뭐 전쟁을 한다 일본과 중국이, 뭐 그다음에 중국과 일본이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전쟁을 한다 일본과 중국이, 뭐 이렇게 외워요. 뭐 두고 보자 누가 사는지 뭐 이렇게 외우고 막 그래요. 근데 지금 그냥 해본 거예요. 그냥 그런 거고, 그냥 나중에 가면 다 외워져요. 다 외워지고. 자, 그래서 1페이지 지금 본 겁니다. 1페이지 본 거고요. 잠깐 쉬었다가, 아직 책 첫 페이지도, 한 페이지도 못 들어갔어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국계법 이제 들어가도록 하죠. 10분만 또 쉬겠습니다.